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냠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입니다. 네, 이 책은 채식을 결심한 주인공 영애와 그녀의 가족이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채식주의와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측면을 다루면서 인간의 욕망, 폭력성, 그리고 사회적 제약과의 충돌에서 오는 허무함 등이 3편의 단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각 단편마다 화자를 다르게 설정한 독특한 서사 구조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한강 작가는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다고 하고요. 그 이듬해인 1994년에 소설가로 등단한 작가예요. 굉장히 많은 수상 이력이 있는 작가인데 제29회 이상문학상,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한국소설가협회의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하였고 특히나 이 책 채식주의자로 2016년에 아시아 최초로 영국의 맨 부커상 국제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현재는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언제나처럼 책 소개, 저자 소개 연이어 드렸습니다. 저희 독서 스텔라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 만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소설가 중 한 명인 한강 작가를 만납니다. 네. 자, 한강 작가는 1970년생이라고 하고요. 책의 말미 272페이지에 작가의 말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2002년 겨울부터 2005년 여름까지 이 3편의 중편 소설을 썼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0여 년 전에 이 소설에 쓰여졌다는 점을 알 수 있고 3가지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그리고 나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자, 저희 독서 스텔라는 언제나처럼 책의 앞부분부터 책의 끝장까지 순차적으로 읽어 나갈 거고요. 네. 소설책을 읽기에 앞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소설책을 해석하고 감상을 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이슬이와 냠냠이와 이슬이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 네. 네. 그렇죠. 전달드리면서 전달드리면서 일부 채식주의자부터 살펴볼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일부 채식주의자. 일단 이 소설은 주인공 영애가 채식주의자를 선언하면서 시작이 돼요. 영애라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네. 일부는 사실 주인공은 영애지만 영애의 남편의 시점에서 보는 영애의 이야기로 서술이 되거든요. 자,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3개의 부를 다루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주인공인 영애가 아닌 영애의 남편의 관점이자 시점이고 네. 2부는 영애의 형부죠. 그렇지, 영애의 형부, 네. 즉 영애의 언니인, 친언니인 인혜의 남편의 시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3부는 네. 언니인 인혜의 시점에서 보는 영애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영애의 친언니, 네. 인혜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부 채식주의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채식주의자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평범한 삶을 살던 영애가 어느 날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하는데 어떤 꿈을 꾸고 나서부터 고기를 먹지 않게 돼요.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갑자기 되기로 한 아내를 보면서 영애의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영애의 채식주의 선언이 이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끼치는 반응들이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 영애의 결정이 사실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를 넘어서 영의 내면의 세계와 그리고 정체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내의 갑작스런 채식 선언에 계속 비정상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이혼을 하게 되죠. 자, 쉽게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혹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연애를 하고 있어요. 혹은 결혼을 한 상태예요.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나의 연인인 사람이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어떠한 계기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채식주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행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상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쵸.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메뉴가 전부 바뀌게 되고 그래서 고기 냄새마저도 역해하는 굉장히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강성 혹은 극단에 있는 채식주의자로서의 변모한 영애를 만나면서 이 남편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모습 그쵸. 그리고 그러한 영애를 마치 죄인인 듯 마냥 혹은 뭔가를 잘못한 사람인 것 마냥 이 남편이 일부 채식주의자에서 서술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영애의 행동 중 하나로 묘사되는 게 밤중에 갑자기 쓰레기 봉지에 냉장고에 있던 모든 고기 종류를 싹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아내가 뭔가 정신이 홀린 사람처럼 고기를 싹 담아서 버리는데 무섭겠죠. 그건 안 되지. 저는 먹습니다. 네. 네, 무섭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내인 영애는 왜 그랬냐고 추궁하니까 나 무슨 꿈을 꿨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지. 그 꿈이라는 소재를 1부에서 3부까지 책의 전반에 걸쳐서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네. 책의 27페이지 영애가 남편에게 말하길 고기 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 영애 남편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못 봤어? 나 샤워했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녀, 즉 영애의 대답은 진지했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스산해. 네. 그리고 뭔가 불안해. 불길한 무언가가 다가올 것 같고 이 영애가 왜 이렇게 돌변한 거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충분히 자아낼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로 활용이 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야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1부, 2부, 3부의 주인공의 관점 혹은 시점이라고 한다면 영애의 관점이 아닌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애를 이상한 사람 혹은 갑자기 뭔가 사연이 생긴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 이 저자인 한강 작가가 굉장히 난 노림수로 활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읽다 보니까 오히려 난 영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왜 그녀가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 그쵸.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영애를 대하는 사람들의 표현과 생각이 너무나 거칠었어. 그리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채식주의를 왜 해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추궁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6년 동안 꾸준히 다양한 장르, 시대, 국가를 불문하고 소설책들을 읽어왔지만 역시 이번 책도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자, 그렇게 느꼈던 포인트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본다면 영애 남편이 말하길 46페이지 이대로 좀 이상한 여자와 산다 해도 나쁠 것 없겠다라고 나는 가끔 생각했다. 그냥 남인 듯이 아니 밥을 차려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누이 혹은 파출부 같은 존재로서라도 그러나 한창 나이에 무덤덤했다곤 하나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남자에게 장기간의 금욕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함께 사는 자신의 부인인 영애를 좀 이상한 여자와 산다라는 듯한 뉘앙스로 또한 명확한 표현으로 이미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영애에 대해 선입견 혹은 불편함과 반감을 드러내는 감정들이 곧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남편도 이렇게 본인의 아내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상하지만 아내로서는 그냥 살아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가족들이에요. 이제 가족들 앞에서도 영애는 채식주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데 장모, 그러니까 영애의 엄마죠. 입을 벌려봐라, 어서 아해라 하면서 억지로 막 쇠고기 볶음을 우겨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존중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큰 성인인데. 네. 그래서 이 일부 채식주의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째는 영애와 영애의 남편이 영애 남편의 직장 상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 네. 작은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부의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영애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2부인 몽고 반점으로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 맞아요. 자, 그래서 65페이지 네, 그래서 이 가족 이벤트 날에 영애의 부모님도 오고 언니도 오고 그리고 남편도 오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렇지. 대략 한 7, 8명 정도가 모였다고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영애의 엄마 아빠 네. 그리고 영애의 친언니와 그의 남편 그쵸. 형부가 되겠지. 그리고 영애와 영애의 남편 그리고 영애의 남동생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지우라는 영애의 친언니의 아들까지. 까지. 그러니까 대가족 모임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모이게 된 것도 사실은 영애의 남편이 영애가 채식주의자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SOS로 그쵸. 도와달라는 의미로 장모와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 맞아요. 그러한 연유로 이러한 자리가 결성되게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책의 구절 중에 지금부터 그 채식인지 뭔지는 끝이다. 이거 다 먹어라 얼른. 없어 못 먹는 세상도 아니고 무슨 꼴이냐 하면서 영애의 엄마, 남편의 장모는 쇠고기 볶음, 탕수육, 닭찜, 낙지소면 이렇게 온갖 육류들을 영애 앞에 꺼내놓고 먹으라고 강요를 해요. 그렇지. 사실은 진짜 작정하고 모였다는 거지. 맞아요.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영애에게 먹이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너가 고기를 먹게끔 또 그래야만 영애 남편도 육류가 들어간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모와 장인으로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대목들도 중간중간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영애 언니인 이내도 영애야 먹으면 힘이 날 거야. 사람이 사는 날까지는 힘차게 살아야지. 그게 꼭 고기를 먹어야만 하느냐라는 질문이 맞아요. 독자로선 생겼는데 그쵸.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들지만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강요를 했고 그러니까 너 비정상이야? 너만 비정상이야? 너만 먹으면 돼? 이런 식의 강요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안 먹는 영애를 붙들고 우겨 넣어요. 결국
고기를 안 먹는다고 했는데 영애의 아빠는 뺨까지 때려요. 2번이나. 네, 2번이나. 그래서 모두가 충격을 받지 사실. 이게 대체 사위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그치. 체근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폭력적인 상황 혹은 온 가족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감으로써 영애가 본인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결과적으로 본인을 자해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지. 본인의 손목을 칼로 긋는 과도로 긋는 행동이 이어지고 근데 이 지금 가족 모임의 내용이 한 5-6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먹이라고 강요하고 팔 붙잡고 안 먹으니까 뺨 때리고 결국 이제 맞은 주인공이 화나서 과도를 집어들어서 본인의 손목을 긋는. 근데 이런 장면이 과도로 손목을 긋는 것 직전까지는 나도 어디선가 꼭 본 것 같아. 뭐 영화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족끼리 대가족이 모였는데 치고 맞고 큰 소리 나고 싸울 뻔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러다 칼부림 나는 거지. 칼 이전에 뭔가 명절 모임이라든가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은 나는 그냥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대개는 그래도 머릿속에 잘 그려지더라고. 이게 어떤 분위기겠구나라는 거. 투닥투닥 되는 거.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토픽이 채식주의자 선언이라는 게 의아한 거예요. 채식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독자로서 계속 들었고. 근데 나도 들었는데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니까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채식주의자로서 선언하고 어떻게 나의 공동체를 같이 꾸려가는 사람과 식생활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어. 그러니까 영애는 결혼을 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영애의 남편은 채식주의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고기를 먹고 고기를 선택할 있지. 충분한 권리와 의무까지도 난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영애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는 이제 고기는 안 먹어, 못 먹어. 절대 고기는 들여서는 안 되라는 그 고기를 앞서 냠냠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집 밖에 쓰레기로 내다 놓는, 내다 버리게 되는 상황은 가히 폭력적이지. 그건 그렇죠. 그건 영애가 극단적이었죠. 물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냠냠이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가족들이 뭔가 너무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왜 채식주의자를 선언한 게 잘못이야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영애야말로 본인이 같이 그 한 집에서 사는 최소한의 가족, 영촌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에게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 그래서 다시 남편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65페이지. 영애가 자신의 손목을 긋고 가족끼리 한바탕을 하고 난 이후 그 자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독백으로 이어지지. 검게 굳은 피가 샤워기에 미지근한 물줄기에 씻겨 나갔다. 의심을 품은 시선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놀림이나 당혹감보다 강하게 아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아내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했어. 이게 연인 혹은 부부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게 혐오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인 사이가 끝이 났다는 거죠. 사실상 관계의 종료, 관계의 맺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결과적으로 이혼도 해요, 어차피. 그렇지.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부 마지막쯤에 영애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일단 영애가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정신병원에 네, 환자복 상의를 모두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은 채 본인의 앙상한 쇄골, 여윈 젖가슴 고스란히 드러내고 앉아 있어요. 가족 모임에서 자해를 했기 때문에 손목에는 핏자국과 흔적이 있는데 그 손목의 붕대를 다 풀어서 이 피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듯이 그 봉합 부위를 천천히 핥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쭉 둘러싸서 지켜보고 있었고 이 광경을 역시 남편이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데 남편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 76페이지. 맞아.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에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즈가 함부로 번진 듯 피에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미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반짝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책임의 관성으로 차마 움직여지지 않는 다리로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 표현이야말로 앞서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말한 것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고 했던 표현의 중의적인 의미는 결국 저렇게 변한 내가 연애부터 결혼까지 결심하게 돼서 함께 부부 생활을 해왔던 즉 채식주의자로서의 선언을 하기 이전까지의 영애를 나는 아는 사람인 나의 영애인 거고 그치. 채식주의를 선언하고 나서 그 이유조차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즉 남편에게도 영애는 그 이유를 단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랬던 영애의 모습 혹은 그 이후로의 영애의 모습과 지금 이 분수대 주변에서 가히 정상적이지 않은 혹은 이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려낸 영애의 모습을 두고 바로 이 영애의 남편이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부 채식주의자는 크게 두 개의 이벤트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나타내는 정신병원에서의 분수대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앞에 그 두 가지 이벤트란 첫째, 영애의 남편의 직장 상사들과의 식사 그리고 영애의 가족들과의 식사 마지막으로 이 분수대를 이어가면서
영의 남편은 퇴장을 하게 됩니다. 네. 영의 남편은 이후로 등장하지 않잖아. 맞아요. 그렇지? 자, 그래서 몽고반점으로 이어집니다. 1부 채식주의자를 뒤로하고 2부 몽고반점으로 넘어갈게요. 네. 2부 몽고반점. 2부 몽고반점은 영의 형부, 즉 언니의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영의 형부가 영애한테 갖게 되는 강렬한 집착과 욕망을 다루고 있어요. 성욕이지. 그쵸. 성욕이죠. 형부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예술가라는 점을 살려가지고 영의 몸에 있는 몽고반점에 매료됐다고 하며 그녀를 뮤즈로 한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해요. 전체적인 개괄은 그렇고 맞아요. 자, 몽고반점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정말 해괴망측하게 들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흥미롭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대중의 호불호가 가장 많이 나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개의 부 중에서는 그쵸. 자, 그래서 몽고반점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네.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2부로 넘어오면서 이 책의 제목이 채식주의자였는데 2부의 시작, 즉 몽고반점의 첫 페이지와 두 페이지를 읽어 나가면서 이거 완전 다른 내용인가? 옴니버스식 맞아요. 구성인가? 저도. 단편 소설의 세 가지를 묶어놓은 게 1, 2, 3부의 구성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1부에서 나왔던 영애와 영애 남편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런데 웬걸 몽고반점? 어떤 내용인고 하니 1부에서 메인 이벤트로 말씀드렸던 영애의 가족들과의 식사, 그리고 영애가 자해를 저질렀던 그 장면에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 그리고 그의 남편인 이부의 화자, 즉 영애의 형부가 되겠지. 영애의 형부의 시선에서 이부를 따라가다 보니 네. 형부와 그 남편, 즉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와의 대화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지. 근데 그 둘의 대화에서 몽고반점에 대한 소재가 언급이 된다는 거. 맞아요. 형부가 영애를 사실 여자로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된 게 순전히 몽고반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온 구절 중에 그가 처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분명히 아내에게서 몽고반점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이 되고요. 어느 날 이내가, 그러니까 형부의 아내인 거죠. 이내가 일요일 오후에 본인 아들을 목욕시켜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뭐 그들에게는 너무나 평온한 일상이겠지. 아들을 이제 목욕시켜주면서 아들의 이제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있는 걸 보고 이 형부가 몽고반점이 제법 크게 남아있네? 대체 언제나 없어지는 거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가 글쎄 나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우리 영애는 20살까지도 남아있었는데? 라고 이 답변을 하는 거죠. 그렇지. 뭐 남편과 아내의 일상적인 대화로 볼 수 있다. 그쵸. 근데 거기서 이제 형부는 20살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시 이제 아내가 한 번 더 그냥 엄지손가락만하게 파랗게 그때까지 있었으니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야 라고 답변을 하니까 거기서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어떻게 이어가냐면 영애의 형부의 시점에서 86페이지 처제의 엉덩이에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벌거벗은 남녀가 온몸을 꽃으로 칠하고 교합하는 장면을 불가해야 할 만큼 정확하고 뚜렷한 인과관계로 묶여 그의 내리에 각인되었다. 난 사실 여기서부터 얘 일단 제정신이 아니구나. 맞아. 자신의 아내가 자기 여동생에, 그러니까 자기 처제에 꽤나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몽고반점이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처제에게 성욕을 갖게 되는. 그치. 변태 성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 아들을 목욕시켜주다가 보이는 몽고반점이 처제한테 있대. 근데 거기서 갑자기 본인 혼자 빠져가지고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거구나. 내 판타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표현을 하는 게 변태 성욕 같다. 자, 내용을 이어볼게요. 일단 이 형부의 캐릭터를 보다 명확하게 묘사하려면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대화 표현 이후에 화자인 형부의 시점에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비디오 아티스트, 즉 미술과 예술 쪽에 일하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로 들어보시면 네. 그의 스케치 속의 여자는 얼굴이 잘려있을 뿐 처제였다. 아니 처제여야 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제의 알몸을 상상해 처음 그리고 작은 푸른 꽃잎 같은 점을 엉덩이 가운데 찍으며 그는 가벼운 전율과 함께 발기를 경험했었다. 그것은 결혼한 이후 특히 30대 중반을 지나서는 거의 처음 느끼는 대상이 분명한 강렬한 성욕이었다. 그렇다면 여자의 목을 조르듯 껴안고 좌위로 삽입하고 있는 얼굴 없는 남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자신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렀을 때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는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인간의 성욕은 너무나 본능의 영역인 거야 라고.
나는 그런 의미로 한강 작가가 그려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본능이다. 물론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로서의 형부와 처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럼에도 난 여기까지는 그래도 독자로서 수용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이 화자인 영애의 형부의 입장에서는 독백이잖아. 그러니까 속으로의 상상인 거지. 속으로만 나는 이 상상하는 정도까지는 독자로서 불편하진 않았어. 뭐 그치. 물론 이 이후로 몽고반점에서 맞아. 실제 그려지는 행위들이나 장면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처제 몽고반점에 매료된 형부는 직접적으로 영희한테 부탁을 해요. 내 모델이 돼달라고. 내 예술 작품의 모델이 돼달라고 요청을 하고, 사실 모델이 돼달라고 하는 거에는 내막에는 이유가 있었죠. 그 몽고반점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네. 그게 실제 본인의 성욕을 들끓게 한 맞아요. 또는 처제를 여자로 보게 된 가장 큰 계기이자 네. 포인트였던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또 어쨌든 형부의 관점으로 써져 있는 이부인데 이 영애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영애는 사실 모델이 돼달라고 했을 때까지도 크게 의지는 없어 보이지만 형부가 시키니까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왜 저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형부를 그대로 따라서 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앞서 냠냠이도 언급드렸던 짧은 내용 중에 처음에는 형부가 처제에게, 즉 영애에게 전혀 성욕이나 여자로서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던 것, 또는 책의 92페이지 영애의 형부인 화자가 말하길 아내와 비교한다면 훨씬 못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 처제의 모습에서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처제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마음에 드는구나. 자매이고 닮은 부분이 많은데도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스쳐가듯 했을 뿐이었다. 난 여기서 어떤 단어를 꽂혔냐면 결코였어. 결코라고 화자가 강조하는, 나는 결단관이야, 나는 결백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반전을 가져올 거라고 미리 지레짐작할 수 있게 했고, 이 결코라고 강한 부정이야말로 나는 강한 긍정에 가깝지 않을까. 이미 이전부터 이 친구는 영애를 여자로 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장면들이 또 중복돼서 나오는 것도 재밌었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책의 102페이지 그가 처제를 달리 생각하게 된 것은, 즉 영애의 형부가 영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분명히 아내에게서 몽고반점에 대한 말을 들은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는 조금도 처제에게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처제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보였던 행동들을 기억할 때 그의 몸에서 치밀어 오르는 관능은 추체험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결코라는 그 강한 부정과 연이어서 결단코 딴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것이 무너지겠구나. 방어기제 같은 표현들이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서 그 댐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네, 맞아요. 정말 힘없이 쓰러져 가듯이 크나큰 반전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메인 토픽인 채식주의자 얘기도 나오는데, 이 형부가 이제는 그녀, 영애죠.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마저 푸른 꽃잎 같은 반점의 이미지와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어울리게 느껴졌으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 혹은 뭐 사회, 가족들도 다 이해 못했던 영애의 채식을 형부는 예술가 혹은 이제 영애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낀 남자로서 이해를 조금이라도 해주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이 형부는 맨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정신 아니지. 이건 저의 의견이니까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 자, 책의 112페이지 왜 그러느냐. 둘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가자고 형부가 제안을 했어, 영애에게. 그래서 이 화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그 다음 줄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녀는 새침한 애인처럼 반쯤 웃었다. 이미 이 둘은 어떠한 썸씽도 맞아. 어떠한 이벤트도 없었는데 이 화자가 처제인 영애를 표현하길 새침한 애인처럼, 여기서부터 이미 이 친구 역시 제정신 아니구나, 이제 진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영애에게 비디오 아티스트인 형부는 본인 비디오 작업의 모델이 되죠 라고 제안을 하고, 영애는 그걸 받아요. 그렇지. 근데 그 작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처음엔 얘기를 안 해주는데 말끝을 흐리면서 얘기를 하죠. 내 전시회 와본 적 있지? 그거랑 비슷한 비디오 작업인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런데 단지 옷을 벗어야 돼. 이런 식으로. 옷을 벗고 몸에 물감질을 칠할 거야. 라고까지는 사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네. 자, 저희가 일부 채식주의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벤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애와 영애 남편의 직장 상사와의 식사,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영애 가족들과의 식사. 자, 2부인 몽고반점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이벤트로 진행이 됩니다. 축약해보면 첫째는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형부가 영애에게, 즉 2부의 화자가 영애에게 제안하는 첫 번째 작업, 그게 바로 몽고반점 1입니다. 네. 자, 이 몽고반점 1이란 형부인 화자가 영애에게 나체로
즉 옷을 걸치지 않고 그녀의 몸에 그림을 그린 이후에 여러 가지 체위와 행동 그리고 표정과 분위기 등을 영상에 담는 거지. 네. 여기까지도 나는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당연히 독자로서 그치? 왜 형부와 처제가 이렇게 나체를 보면서 맞아.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게 그럼에도 이것은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예술일 수도 있다고 봐. 나는 몽고반점 1번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예술이겠거니. 예술이라고 하니까 예술인 거다라는 맞아. 정도로 용인은 했어. 자 맞아. 그러나 자 그러나. 몽고반점 2번이 등장을 해요. 그쵸. 자 이 작업은 나체로 벗겨놨더니 소위 말해서 형부가 처제인 영애를 벗겨놨더니 너무나도 본인 눈에 아름다운 거야. 맞아. 그래서 그녀와 그 이상을 꿈꾸게 되지. 음. 그녀가 성행위 하는 것을 보고 싶다. 맞아.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건 안 돼. 그렇다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볼까? 라고 해서 본인의 제자 혹은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제이라는 네. 캐릭터에게 20대의 건장한 남자 그러나 삐쩍 마르진 않고 꽤나 슬림한 몸매를 가진 후배 제이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이라는 청년은 다소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선배의 제안이었고 뭔가 흥미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이에게 이제 부탁을 할 때 또 특이했던 게 제이한테 형부가 이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이런 작업이야 도와주면 돼. 내 작품 보고 싶다고 했지? 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제이도 예술가잖아요. 근데 딱 그런 비디오를 봤을 때 으악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 아니고 오 거의 마술적인데요? 이런 표현을 해요. 맞아. 그래서 그동안 형이 단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로서 지켜진 게 이 형부는 그 후배 제이에게 몽고반점 2번의 작업 즉 본인의 처제인 영애와 청년 제이가 함께 성행위 혹은 성교를 하는 모습을 흡사 나타내는 듯한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제이가 처음 만나는 여자 즉 몽고반점 1의 영상에서 만났던 그리고 몽고반점 2번의 작업을 하는 데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촬영하게 되는 영애에 대한 존재와 둘의 관계를 전혀 설명받지 못해. 맞아. 다시 말하면 이 영상을 제안했던 형부 제이의 선배가 지금 제이 너 앞에 있는 이 나체 여성은 나의 처제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그 내용이 책에 바로 있었어. 151페이지. 여자를 무릎에 앉혀라고 제이에게 형부가 제안을 하는데 사실 작업이니까 지시겠지. 맞아. 그녀가 처제라는 것을 제이는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는 편한 대로 그녀를 지칭했다. 그는 이제 캠코더를 들고 즉 화자인 형부겠지. 형부는 캠코더를 들고 그들에게 제이와 영애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즉 영애가 제이의 무릎 위에 앉자 그는 낮게 외쳤다. 가까이 끌어당겨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몽고반점 2번의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제이는 앞뒤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이한테도 영애처럼 옷을 벗으라고 시키고 이제 영애와 신체 접촉을 하라고 이렇게 시키니까 처음엔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지금 포르노를 찍자는 거냐 하면서 처음엔 저항을 하거든요. 제이가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나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 사람은 뭐냐 영애를 가르치면서 창녀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창녀라고 암만 그래도 이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처음엔 격렬히 저항을 하더라고요. 그런 저항 속에서도 촬영을 이어가다가 결국 화자인 형부가 후위로 여자를 엎드리게 하고 이건 정말 마지막이야 가장 중요한 장면이야 안 된다고 하지마 라고 했더니 결국 제이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맞아. 됐어요 정말 됐어요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해요 충분히 영감이 됐어요 포르노 배우들이 뭘 느낄지 진심으로 알겠어요 정말 비참하군요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그렇죠. 이게 바로 대다수의 독자들이 느꼈을 제이와의 공감대가 아닐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 제이 너는 그래도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몇 안 되는 정상의 범주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의 나체 그리고 몽고반점 주변에 이제 꽃을 그려가지고 뭔가 아트로 표현한 것까지는 그래 좀 이상하지만 예술로 이해하겠었는데 제이와의 성행위 묘사 이런 거는 진짜 포르노 아니야? 야동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이가 독자들의 마음을 딱 읽고 털고 일어선 거죠. 난 이거 안 할란다. 그렇지. 안 할란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자 여기까지에서의 미스터리는 영애는 이 몽고반점 1번의 영상 즉 본인 혼자 나체로 찍은 영상 그리고 몽고반점 2번 영상 제이와 영애가 함께 찍은 나체로서의 영상을 찍음에 있어서도 결단코 단 한 번도 싫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맞아. 그래서 영애는 정말 이 촬영을 즐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나에게는 궁금증으로 들었고 저도. 그리고 그렇게 제이가 떠나간 상황에 대해서 형부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지. 156페이지. 그랬더니 영애가 허공을 향해 피식 웃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형부가 물어봤지. 왜 웃어? 그랬더니 영애가 한다는 말이 다 젖어버려서 이게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표현이었던 거고 그 말을 듣고 형부가 더 이상은 남성으로서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던 거지. 자 그렇게 해서 2부 몽고반점에서 큰 이벤트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몽고반점 1, 몽고반점 2 이 두 가지 영상을 찍은 이후에 이 형부인 화자와 영애의 스킨십 즉 성관계를 그리는 장면이 등장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영애가 그 제이를 남자로 마음에 들어서 성적 매력이 있어서 그와 작업을 하고 싶었다는 게 아니고
꽃이 있어서 그 꽃이 나를 못 견디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채식주의자에 대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면서도 이게 진짜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맞아. 대체 한강 작가가 이걸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난 사실 만나면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 저도. 예를 들면 지금 이 마지막 이벤트가 시작될 즉 형부와 영애가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그 중간 과정에서 영애가 제안을 하지. 나는 당신과 어쨌든 관계를 하려면 이거 하나는 너가 지켜줘야 돼. 그게 뭐야? 너의 몸에도 꽃의 그림을 그려와 라고 제안을 했고 그 꽃의 그림을 그려줄 형부의 몸에 꽃의 그림을 그려줄 사람으로 형부가 선택한 사람은 그의 과거의 연인인 피라는 여자. 이미 결혼도 했고 맞아요. 피라는 여자를 만나서 과거 몇 년 동안 연애도 했었고 그녀의 지금까지도 관계가 친구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나는 이러이러해서 몸에 지금 그림을 그려야겠어라고 설명하는 대목. 자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야. 그래 뭐 헤어졌으나 친구로 남을 수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책의 165페이지 그 피라는 여성 즉 형부의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 꽃을 다 그려주고 화자인 형부에게 다가와 셔츠의 윗단추를 마저 채워주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 키스 한 번은 해주겠지. 이 야밤에 날 불러냈으니. 난 이미 여기서의 정서가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이미 끝났어 형부는. 끝난 지 오래야. 몽고반전부터 사실 전 끝이긴 한데 얘가 어디까지 가나 봤는데 피와 그 밀회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이거 거의 뭐 서구 영화에서 어디 자유분방한 내 말이. 아방가르드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하게 죄책감이 1도 없어요. 대단해. 표현이 안 된 거겠지만. 네. 그래서 피는 그의 대답을 듣기 전에 그의 입술에 입술을 포겠다.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추억 때문인지 우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곧 그가 넘으려는 경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잘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드린 몽고반점의 가장 큰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네. 마지막 이벤트를 그려냅니다. 그렇게 형부는 본인의 몸에 과거 연인이었던 피의 능력을 빌려서 영애에게 그려준 꽃의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몸에 치장을 하게 되고 네. 영애가 요구했던 그림을 그려가게 되고 사실 그들의 관계를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책의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더라고. 왜? 화자도 말하지만 약 5분 정도에 끝나버린 관계. 뭔가를 길게 형용하고 묘사할 것도 없더라고. 짐승의 성교처럼 엄청 번개처럼 끝나요. 자 그렇게 끝났어. 아 결국은 이렇게 선을 넘었구나. 이 형부가 처제에게 이런 성관계를 요구했고 결국은 이런 어떤 본인의 성욕을 달성하게 되는 성취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려나 싶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 그대로 파국이죠. 그렇지. 네. 파국으로 이어졌다. 자 그 둘이 그런 관계를 새벽 6시쯤에 마무리했다고 책에서는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약 대여섯 시간 후 6, 7시간 후에 남편이 먼저 즉 형부가 먼저 일어났는데 네. 일어나서 본인이 촬영했던 그 테이프 성관계마저도 영애에게 동의를 구하고 촬영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 카메라와 테이프를 찾으려고 봤더니 영애 집에서 없어. 캠코더가 갑자기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이래서 이거 장비부터 챙겨야 되는데 캠코더가 보이지 않아서 영애가 치웠나 싶어서 어딨지 하고 두리번 계속 장비를 찾아 헤매요. 그 순간 희끗한 캠코더가 본인 눈에 들어왔고 그 6mm짜리 테이프를 잡아서 들어 올리는 순간 식탁에 얼굴을 엎드리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죠. 바로 아내. 자, 책의 173페이지고요. 네. 독자들은 어느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나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결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파국이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파국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의 여동생과 본인의 그치. 남편이 같이 관계를 한 광경을 목격하는 이내의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에 그치. 너무나 나도 독자로서 화가 나고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한마디씩 느리게 전해요. 자긴 처음에 영희한테 남자가 생겼나 보다 했다. 몸에 저런 표시가 있는 거 보니까 두 번째 발광을 하려나 싶고 그냥 가버려나 하려 하다가 어떤 남자인지 몰라서 영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현관에 놔직은 캠코더를 들어 올렸는데 그리고 남편 그 형부가 늘 아내한테 가르쳐 줬던 대로 테이프 대감아서 봤더니 장면을 본 거죠. 그렇지. 실제로 현장에서 목격하진 못했지만 오히려 작업을 목적으로 했던 그 영상을 형부의 영상을 아내로서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광경을 다 목격하게 되고 자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묵직묵직하게 몽고반점 1, 몽고반점 2 그리고 영애와의 성관계 영상까지 총 3개의 영상이 촬영되는 장면들을 몽고반점에서는 그리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키워드 중 하나인 꿈. 책의 172페이지 형부와 영애가 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둘이 나누는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이 책의 결말에 대한 힌트를 또 하나 가져갈 수 있는데 그녀는 말했다. 즉 영애가 말했다.
고기만 안 먹으면 그 얼굴들이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게 일부에서 영애가 아무 이유 없이 설명 없이 채식주의를 선택하게 됐던 것, 채식주의자로서 강한 의지를 다졌던 것에 대한 이유로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느껴졌고 네. 그녀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의지와 무관하게 차츰 그의 눈은 감겼다. 그럼에도 영애는 계속 말을 이어가지.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게 내 뱃속 얼굴이라는 걸.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는 걸. 앞뒤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말을 자장가 삼아 그는 끝없이 수직으로 낙하하듯 잠들었다. 그리고 영애가 다시 말을 이어가지. 이제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2부의 말미에서, 즉 2부 몽고반점의 말미에서 주인공인 영애가 왜 채식주의를 선택했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꿈에 대한 강한 강박 같은 것들을 표현하고 네. 이것이 바로 책의 마지막 3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읽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자, 그래서 2부인 몽고반점을 뒤로하고 마지막 책의 3부 나무불꽃으로 넘어갑니다. 네. 3부는 영애 언니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본인의 동생과 남편. 그래서 영애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내 시점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이내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영애를 방문하면서 본인과 본인 동생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돼요. 이때 정신병동에서 영애는 채식주의자를 넘어서 자신 본인이 나무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인간 세계와는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언니인 이내는 이 동생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같이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지. 내용에서 기이했던 게 영애가 이제 채식주의자가 아니고 내가 나무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무다 하면서 심지어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해요. 정신병원에서 한 행동이라서 이상하게 안 느껴지겠지만 기괴하더라고요. 책의 1, 2, 3부에 걸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영애의 시점과 관점에서는 단 한 번도 1, 2, 3부가 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냠냠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3부의 화자는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 그리고 2부의 화자는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의 남편, 그리고 1부의 화자는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영애의 남편이라는 것. 그래서 남자, 여자의 화자로서의 성별이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 네. 아울러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영애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가 해석되거나 되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는다는 것. 네. 그런 특징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3부는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 지난날의 후회, 즉 1부와 2부를 거쳐오면서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가 본인의 과거를 죄책감을 갖고 돌이켜보는 내용들이 꽤나 인상 깊더라고. 예를 들면 198페이지 이내의 독백으로 이어지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런 순간에 이따금 그녀는, 즉 이내는 자신에게 묻는다. 언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을까? 아니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영애가 처음 이상해진 것은 3년여 전 갑작스럽게 채식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채식주의자들이야 이제는 흔해졌지만 영애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책의 1부, 2부 그리고 약 200페이지에 걸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을 단 한 페이지로 정리, 요약을 깔끔하게 해내는 페이지가 바로 199페이지. 그래서 이 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도 1, 2부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더라고. 그리고 책에 영애와 이내 부모님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 부모님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얘기가 나와요. 연을 끊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 이상 이 둘째 딸 정신병원에 감금된 영애를 보려 하지 않고 또 짐승만도 못한 사위를 연상시키는 큰딸과도 연락을 끊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본인의 둘째 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영애가 본인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채식주의자로서의 인생을 선택하게 된 것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책의 205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영애 채식주의자로서의 생활을 정신건강 전문의가 분석하는 내용도 나오더라고. 네. 의사가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에게 말하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성 거식증의 경우 15에서 20%가 기아로 사망합니다. 뼈만 남았어도 본인은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배적인 어머니와의 갈등이 주된 심리적 이유가 되고 하지만 김영애 씨 같은 경우, 즉 이내의 여동생인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영애 같은 경우 정신분열증이면서 식사를 거부하는 특수한 경우예요. 중증의 정신분열증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솔직히 예측 못했습니다. 차라리 피동망상이 있는 경우엔 설득을 할 수 있지요. 보는 앞에서 의사가 같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지만 김영애 씨 같은 경우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너무나 불분명하고
약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설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따라가는 데까지 우리는 영애가 대체 왜 채식주의자를 이렇게까지 굳게 믿고 본인만의 너무나 강한 캐릭터를 가져가는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라는 의문을 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 네. 채식주의자라고 말은 했지만 채식주의자는 어떤 트리거일 뿐이고 본인만의 뭔가를 지키고 싶었던 건가? 이런 의아함을 자아내면서 정신병동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무라서 물을 달라. 채소도 안 먹어요 이제. 계속 물만 달라 그러고. 그렇지. 네. 어느 순간부터 본인은 나무가 되어버렸어. 정말 나무라고 믿게 되고 이제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있고 심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를 할 수 없게 된 거죠.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책의 216페이지에서도 역시 앞에 냠냠이가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물구나무로 서는 행동들 네. 그리고 본인을 나무라고 느끼는 것들을 보니 책의 2부가 끝날 때까지 즉 형부와 같이 그 영상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런 정신병자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거든. 맞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 진짜 제대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만한 자격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격 없는. 자격을 충분히 갖췄어. 갖췄어. 근데 왜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발현이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사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알기에는 찾기에는 독자로서 아직까지는 힌트가 많지 않다라고 느껴졌어. 왜냐하면 영예의 관점에서 쓰여진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추측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뭘 지키고 싶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요. 맞아. 자, 그러한 영애의 고집스러운 면모 때문에라도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는 더더욱 그 옆에서 힘들어하고 같이 그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데 책의 마지막 3부 나무불꽃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문장,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바로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애와 이내가 둘이 이 정신병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사유하는 것 이런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을 3부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책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페이지 259페이지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가 말하길 기껏 해칠 수 있는 건 내 몸이지 즉 영애의 몸이지 너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그거지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야. 난 사실 이 두 줄의 문장이 이 책에서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라고 느꼈거든. 이거 정말 소중한 거고 이거 내 몸이라고는 하지만 그 몸조차도 나는 내 거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 그만큼이나 너무나도 그 어떤 중요한 표현이나 형용사고들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힘들다는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네. 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야. 내가 지구를 폭파시킬 수도 없고 맞아. 바다를 오염시켜봐야 얼마나 오염시키겠어라고 생각해본다면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몸뚱아리 하나 해칠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일부의 채식주의자에서 나왔던 자해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애의 몸이 쇠약해지면서 즉 채식주의자로서의 선언과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고 이제는 3부에서는 물만 섭취하면서 본인의 건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영애의 친언니인 이내의 입을 빌려서 이내의 말을 빌려서 저자인 한강 작가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되더라고. 맞네요. 본인 몸조차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 그래서인지 몰라도 영애가 나는 나무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난 나무다. 이거를 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그래서 책의 마지막 페이지 268페이지로 갑니다. 2부의 말미에서도 형부와 영애가 나눴던 대화에서 영애가 왜 일부에서 채식주의자로서의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애에게 이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한강 작가가 마무리를 합니다.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점점점. 이 세 줄의 문장이 바로 이 책 전체 1, 2, 3부를 관통하는 꿈에 대한 정리이자 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처음에도 이 채식주의자가 되게 된 계기가 꿈이라고 기이한 이야기하지. 꿈을 꾸면서인데 이제 마무리 거의 죽어가는 단계에서도 영애는 꿈을 생각하네요. 자, 그렇게 열린 결말 같은 마무리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겐 답답한 결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 맞아. 그들의 미래가 소위 행복해 보이진 않으니까 뭔가 맞아. 희망과 기대에 차 있는 모습들은 아닌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영애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죽었다는 건가? 마음도 죽었고 실제로도 왜냐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영애는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항의하면서 안 먹고 버티다가 점점 눈빛이 어두워지면서 영원한 잠, 영면에 들게 된 건가라고 해석이 됐어요. 나는 이 책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특이하게 들렸던 게
너무나 사실 변태적인 모습들이 많잖아. 그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어떤 기준과 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걸 전혀 지키지 않더라고, 이 한강 작가가. 본성을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본성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신 건지, 채식주의자라는 제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 독서 스텔라에서 리뷰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그리고 최근에 리뷰했던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역시 성적인 표현들, 굉장히 직설적인 문장들이 많았지만 이 책은 뭔가 결은 다르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론 저는 뭐 한강 작가님 누군지도 모르고 네. 어떠한 싫어할 이유도 좋아할 이유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책의 1, 2, 3부 중에 1, 2부를 남자의 시선에서 풀어냈던 것, 네. 그리고 그들의 성욕을 거침없이 이야기해나가는 방식이 흡사 한강 작가가 본인의 본능과 욕구를 그 두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표출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한 발짝 떨어져서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아예 뭐 나가 그래요. 있을게요. 자,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바뀌어 있어. 그래서 본인이 말하기가 더 편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동성이었으면 더 어려웠을 얘기지만. 그렇지. 동성이었으면 독자들이 더 쉽게 이건 뭔가 한강 작가의 캐릭터나 본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을 거야 라고 손쉽게 해석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두 명의 남성을 통해서 성에 대한 본능, 욕구, 열망, 갈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이 네. 굉장히 교묘했다. 그리고 잘 돌렸다. 어. 뭔가 잘 꾸며진 이야기라고 보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강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과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한다면, 네. 그녀가 어디서 대피를 하지 않은 이상, 어디서 이야기를 베껴오지 않은 이상 이것은 그녀의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과 상상의 나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뭐 그쵸. 상상의 나래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이건 정말 근친상간은 아니지만 본인의 아내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인 거고, 네,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범위의 내용이죠. 결단코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인용해주고 허용해주기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이거 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라는 의구심은 다른 한편으로 들더라고. 네. 열변을 토한 것 같은데 대단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요, 뭐 감상평 끝나신 거죠? 아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맞아. 시간이 없어. 저희가 오늘도 시간이 없어.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게요. 말을 많이 한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없는 날입니다 오늘.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이상 문학상 받으신 분은 다르다. 부커상 받으신 분은 다르다 이렇게 느꼈고요. 진짜 표면 피상적인 글만 봤을 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각 1, 2, 3부의 연결고리를 찾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설 초보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책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읽으면서 무슨 의미를 함축하지 않았을까? 내용은 정신병에 걸린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여성의 얘기지만 거기에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나 인간의 어떤 본성을 넣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이렇게 저처럼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거기서 본인만의 해석을 찾아가는 재미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숨기고 있던 본성이나 본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까지 해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소설이었어요. 네.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들을 우리가 줄곧 다뤄왔었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리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네. 이런 책들을 꾸준히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꿈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게 사실은 진부했어. 소위 저명한 유명한 잘 알려진 소설들이 비슷하게 취하는 형식의 소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소설책을 꽤나 읽어나가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는 크게 새롭지 않았다라는 소재 선택성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우리나라와 아시아에서 최초로 받은 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여타 유명한 상을 받은 책을 우리가 리뷰했을 때 받았던 감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예를 들면 재작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의 사실주의에 기반한 소설들, 네. 사건 같은 것들이 특히 한여자 그렇겠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불과 몇 년 전에 같은 계열의 인터내셔널 부커상의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우리 독서 스텔라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처럼 굉장히 강한 충격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극적인 소설, 자극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터부시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소재를 다루는 것이
이런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명성이 자자한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큰 혹은 중요한 요건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서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나의 경험치들이 쌓이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노벨문학상 윤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차분하고 네. 고요하고 적막했던 물안개 속에서의 노년의 남성 요한네스의 하루를 그려내는 방식이 네. 강한 자극, 도파민을 항상 끌어내는 방식의 소설이나 작품보다는 그렇지. 저희 뭐 법정 대리인이지. 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방식의 소설들보다는 훨씬 더 지금으로서는 오늘날의 이슬에게는 더 마음 편히 읽히는 소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저희는 다소 평소보다는 다급하게 이번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네. 채식주의자를 마무리해봅니다. 네. 여러분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